500척의 전함과 18,000명의 숙련된 몽골 병사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1288년 4월 9일, 현재 베트남 북부의 꽝린성 근처에 있는 박단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해 뜰 무렵, 아시아에서 가장 두려운 해군 병력이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강으로 진입했습니다. 해질 무렵, 그 배들 중 400척이 파괴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정예 원나라 전사들이 진흙탕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의 최고 사령관은 사슬에 묶인 채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동남아시아 정복 야망이 완전히 좌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승리를 거둔 베트남군은 함선과 화력에서 거의 10대 1로 수적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 강으로 진입했던 몽골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인 송나라를 정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들은 고려부터 버마에 이르는 여러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밀 병기가 있었을까요? 어떤 숨겨진 전술, 어떤 기발한 전략적 기만이 몽골의 확실한 승리를 가장 굴욕적인 해전 참사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참사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1288년 당시 몽골인들이 누구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칭기즈 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 치하에서 원나라는 태평양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연대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1279년 야먼 전투 이후 남송 중국 정복을 막 완료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그들은 마지막 송나라 함대를 파괴하고 어린 황제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 단일 전역만으로 2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수천 척의 전함이 동원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더 이상 육상 전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고려의 조선 기술을 흡수하여 해상전을 숙달했습니다. 그들의 연합군은 몽골 기병, 중국 보병, 여진 보조병, 그리고 바그다드를 무너뜨린 공성 무기를 만든 무슬림 공학자들을 포함했습니다. 1287년 그들이 베트남으로 완전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 원나라 군사 기계는 세대에 걸쳐 모든 적수를 짓밟은 막을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호라즘 제국을 격파했으며 수십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1258년에 그들은 바그다드를 약탈했습니다. 다양한 역사 기록에 따르면 2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1241년에 폴란드와 헝가리를 침공했습니다. 그들은 레그니차와 모히 같은 전투에서 유럽 기사들을 격파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저항 끝에 고려 왕국은 그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1253년에 윈난에 달리 왕국이 함락되었습니다. 1287년에 버마의 파간 왕국은 복종을 강요당했습니다. 몽골인들이 가는 곳마다 왕국들은 즉시 항복하거나 전멸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군사적 이점은 압도적이었고 다면적이었습니다. 몽골 지휘관들은 다른 어떤 중세 세력도 필적할 수 없는 규모로 병참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군대들을 놀라운 정밀도로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보망은 전설적이었으며 실크로드 전역에서 상인과 여행자들을 첩자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단 한 발의 화살이 발사되기도 전에 학살 이야기를 퍼뜨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복종시켰습니다. 이슬람 세계와 중국에서 포로로 잡힌 많은 공성 기술자들은 어떤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남송을 정복하기 위해 해군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해군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287년 말 베트남으로 접근한 원나라 함대는 500척의 전함과 70척의 수송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18,000명의 해군 병사들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선원과 보조병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해군은 오마르 빈 나스르 알딘 제독이 지휘했습니다. 그는 부하라 출신의 무슬림인 오마르 알 부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스르 알딘은 윈난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오마르는 송나라에 대항한 마지막 전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광저우에서 광둥에 이르는 송나라 해군 잔존 세력을 추격하고 파괴한 함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원나라 군대에서 가장 숙련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오마르가 직면했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전 왕조 치하의 베트남은 대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북부의 홍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비교적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인구는 아마 원나라 중국의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몽골의 권위에 2번 복종했습니다. 1258년과 1285년에 각각 수도 탕롱이 불타고 점령되었습니다. 그들의 군사 자원은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몽골 기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변변한 기병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국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북쪽 국경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속국들은 다른 방향에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베트남 왕실은 몽골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관리들은 또 다른 파괴적인 침략을 피하기 위해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1278년부터 1293년까지 통치한 쩐인종 왕은 겨우 30살이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요구에 완전히 복종하여 원나라 조정에 직접 출두하거나 아니면 전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조공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통제를 원했습니다. 베트남 통치자들을 원나라가 승인한 꼭두각시로 교체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베트남 영토를 동남아시아 추가 정복의 기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베트남의 항복이나 파괴를 가리켰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관찰자도 베트남의 생존에 도박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1287년 10월 쿠빌라이 칸이 세 번째이자 가장 대규모의 베트남 침략을 시작하면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약탈 원정이나 제한된 징벌적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월을 영구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정복 캠페인이었습니다. 나아가 참파와 동남아시아의 나머지를 지배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목적이었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여러 개의 조직적인 종대로 나뉘었습니다. 쿠빌라이의 총애하는 아들 토간 왕자는 약 7만 명의 몽골 정규군과 중국 병력으로 이루어진 주력 육군을 지휘했습니다. 또한 윈난과 하이난에서 온 2만 1,000명의 부족 보조병들도 포함했습니다. 아바치 장군은 베트남 방어선을 탐색할 1,000명으로 구성된 정계 선봉대를 이끌었습니다. 오마르 제독은 1287년 12월 17일 친저우에서 출항한 500척의 전함을 이끌고 해상 원정을 지휘했습니다. 이 전략은 전형적인 몽골군의 포위 공격이었습니다. 육군이 광시와 윈난에서 남쪽으로 진격하는 동안 해군은 하롱베이를 거쳐 홍강 체계를 따라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탕롱으로 진격하기 전에 반키옙의 요새화된 기지에서 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침략에 투입된 총 원나라 병력은 10만 명에서 17만 명 사이에 달했습니다. 있는 중세시대의 가장 큰 상륙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침략의 초기 단계는 몽골군의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었습니다. 1288년 1월 오마르의 거대한 함대는 아무런 저항 없이 하롱베이를 통과했습니다. 500척의 전함은 바다의 숲처럼 수면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토간의 육군은 베트남 국경 방어선을 돌파하고 홍강 삼각주 깊숙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바치 지휘 아래의 원나라 선봉대는 여러 국경 초소에서 베트남군의 초기 저항을 분쇄했습니다. 1288년 2월 3일 몽골군은 30년 만에 탕롱을 세 번째로 점령했습니다. 쩐인종 왕과 그의 조정은 해안을 향해 남쪽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들은 후퇴하면서 보급품을 불태웠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베트남 수도를 약탈하고 보급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강 삼각주를 조직적으로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시골 전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오마르의 함대는 베트남 사기를 꺾기 위한 의도적인 모욕을 가했습니다. 타이빈성에서 쩐 태종 왕의 조상 묘를 파괴한 것입니다. 1288년 2월 초 정복은 사실상 완료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트남 왕은 도주 중이었습니다. 수도는 점령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왕국의 가장 생산적인 농업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원나라 지휘관들은 대궐을 제국에 행정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은 한 가지 중대한 오산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60살의 베트남 왕자 전 꾸옥 뚜원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전 꾸옥 뚜원은 귀족 칭호인 전 흥 다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흥 다오는 1228년 왕조 격병기에 전 왕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전 리은은 전 태종 황제의 형이었습니다. 따라서 흥 다오는 정당한 권력 주장을 가진 왕족 왕자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족 비극과 정치적 음모로 얼룩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황실 섭정의 압력으로 황제에게 강제로 아버지로부터 빼앗겼습니다. 이는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 깊은 원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꾸옥 뚜원은 비통해하는 대신 이 역경을 혹독한 군사 연구와 준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를 군사 전략과 유교 정치학 모두에서 훈련시켰습니다. 20대의 그는 이미 군사 장교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258년 첫 번째 몽골 침략 동안 그는 국경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몽골군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전술을 강박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정찰병 사용, 보급 시스템, 심리전 등 모든 것을요. 1280년대 초에 베트남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이미 수십 년간 바로 이 대결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 흥 다오는 근본적인 것을 이해했습니다. 베트남은 결코 재래식 전쟁으로는 몽골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치러지는 방식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였습니다. 그의 군사 철학은 유연성, 기동성, 그리고 베트남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략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그의 저서는 수세기 동안 베트남의 군사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285년 침략 전에 발표된 그의 유명한 장병들에게 고함은 열정적인 민족주의로 베트남군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는 적이 공격할 때 불과 바람 같아 쉽게 당황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빠른 승리 대신 뽕잎을 먹는 누에처럼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게릴라전, 초토화 전술, 그리고 국민 방위를 위한 베트남 인구의 완전한 동원을 옹호했습니다. 모든 농민이 전쟁 노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몽골군이 점령하기 전에 작물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보급선에 매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몽골군이 1285년에 침략했을 때 전 흥 다오는 의도적으로 총력전을 피했습니다. 그는 대신 기습 공격을 사용하여 원나라 군대의 전력을 소모시켰습니다. 그는 열대성 질병, 더위, 그리고 습기가 동남아시아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북방 군대를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몽골군의 가장 큰 취약점이 길게 늘어진 보급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군대는 엄청난 양의 식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보급을 차단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병력조차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288년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몽골군을 격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후퇴할 때 굶주리게 하고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1288년 2월 원나라 군대가 탕롱을 점령했을 때 쩐흥다오는 이미 그의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베트남 장군들과 함께 정교한 다면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사위이자 가장 신뢰하는 지휘관 중 한 명인 파문구라오 장군은 랑선 지역의 산길을 지키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 향하는 잠재적인 퇴각로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광카이 왕자는 원나라 군대가 지나치게 확장되었을 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쩐흥다오는 몽골 작전 전체의 핵심인 해상 보급선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바다로부터 지속적인 보급이 없으면
토간의 대군이 빠르게 현지 자원을 소진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88년 1월 하순, 베트남 정보부는 장원후 제독이 곡식, 무기, 보급품을 실은 대규모 보급 함대를 이끌고 중국에서 항해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함대는 원나라의 침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흥다오는 이 상황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30척의 베트남 전함과 함께 쥐언칸즈 왕자를 반돈섬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장원후 제독의 보급선단을 매복하기 위해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장원후 제독의 함대가 섬 근처의 좁은 수로를 통과했을 때 베트남 함선들은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수역과 조류 상황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베트남군은 장원후 제독의 보급 함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를 하이난 섬으로 후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보급선들은 강력한 북동 몬순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베트남 선원들은 이 바람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원나라 선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승리는 토간의 군대에게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보급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영향은 원나라 군대에게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1288년 3월 초 탕론계에 주둔한 토간의 군대는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수도를 약탈했지만 얻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들은 귀중품을 가지고 대피했고 곡식 창고는 의도적으로 파괴되거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베트남군은 점령된 지역 전체에 걸쳐 초토화 전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밭을 태우고 가축을 숲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몽골의 약탈대는 모든 길과 은신처를 아는 베트남 게릴라들의 끊임없는 기습을 받았습니다. 원나라 진영에는 열대성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라리아와 이질, 그리고 다른 질병들이었습니다. 베트남 군인들은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방 군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정복이 고된 점령으로 변하자 사기는 급락했습니다. 1288년 3월 5일 보급 함대 소식은 여전히 없었고 그의 군대는 약화되었습니다. 토간 왕자는 탕롱을 비우고 중국 국경과 더 가까운 요새화된 방기앱 기지로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흥다오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몽골군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그는 모든 전선에 걸쳐 베트남의 총방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원나라 군대를 괴롭히던 베트남 군대는 이제 전력을 다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후퇴하는 부대에 대해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몽골군이 진격할 때 사용했던 다리들은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몽골군은 기병이 무용지물이고 매복이 치명적인 좁은 숲길로 내몰렸습니다. 길들은 숨겨진 구덩이와 쇠가시로 파괴되었습니다. 베트남 유격대는 보급 열차와 고립된 파견대를 공격했습니다. 쯔웡쯔웡에서 정광카이 왕자는 성공적인 반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핵심 진지를 탈환하고 원나라 군대에 막대한 사상자를 입혔습니다. 현대 흥겐 근처 따이켓에서는 전흥다오의 군대가 토간의 선봉대를 끔찍한 매복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립된 부대는 전멸했고 원나라 장군 소두와 이항이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규모 교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원나라의 전체 부대를 파괴한 결정적인 전술적 승리였습니다. 3월 하순이 되자 한때 강력했던 토간의 침략군은 완전한 퇴각 중이었고 모든 발걸음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왕자는 방기앱에 도달했지만 상황은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굶주리고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베트남의 공격과 질병으로 매일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1288년 3월 30일 토간은 또 다른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육로를 통해 중국으로 후퇴하고 오마르 제독의 함대에는 박단강을 통해 귀국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강은 그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올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수로였습니다. 토간 자신은 강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대형 전함에 탑승했습니다.
바로 이 결정이 몽골 역사상 가장 큰 해전 재앙으로 직접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육상전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동안 쩌능다오는 1288년 3월 초부터 결정적인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 해군이 결국 박단강 수계를 통해 후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은 방기옙 기지에서 바다로 그리고 중국의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실용적인 경로였습니다. 박단강은 조수강으로 꽝민성 옌흥 지역과 하이퐁성 튀운구옌 지역을 거쳐 현대 하롱베이 근처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정확히 350년 전서기 938년에 베트남 영웅 응곡구옌이 유사한 전략으로 중국 해군 침략을 물리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쩌능다오는 그 고대 전투를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훨씬 더 큰 규모로 그 전술을 되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강이 극심한 조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조 때는 강이 대형 전함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러나 간조 때는 수위가 급격히 떨어져 강바닥이 드러났고 무거운 선박이 항해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쩌능다오는 수천 명의 베트남 병사와 징집된 노동자들에게 절대적인 비밀리에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나는 간조 때 베트남 노동자들은 수천 개의 거대한 나무 말뚝을 박단강의 여러 수로 진흙 속에 박았습니다. 이것들은 길이 3m에 달하는 철목 기둥이었습니다. 끝은 치명적으로 뾰족하게 다듬어졌고 배의 선체를 꿰뚫기 위해 철제 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말뚝들은 신중하게 측정되고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조 때는 수면 바로 아래에 있었지만 간조 때는 위험하게 돌출했습니다. 베트남 공병들은 강 전체 폭에 걸쳐 전략적인 패턴으로 그것들을 배열했습니다. 이는 물이 높을 때 접근하는 배들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수중창의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 설치는 엄청난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얕으면 배들이 말뚝을 보고 그 지역을 피할 것이고 너무 깊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쩌능다오는 조수시간과 일반적인 해군 추격 거리를 기반으로 오마르의 함대가 베트남 유인선을 어디로 추격할지 정확히 계산하며 작전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는 조수 패턴을 강박적으로 연구하여 조수가 바뀌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는 코아이, 타이, 자득, 지행공과 같은 지류강 상류의 숨겨진 위치에 약 200척의 베트남 전함을 배치했습니다. 필요할 때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베트남 선박들은 하천 전쟁을 위해 설계된 더 작고 가벼운 정크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몽골 전함이 좌초할 얕은 물에서도 작전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나중에 군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술적 매복 중 하나로 인정할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1288년 4월 초 오마르 제독은 박단강을 통해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함대는 약 500척의 다양한 크기 전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전함들에는 18,000명의 해군 병력과 수천 명의 선원 및 녹군, 그리고 살아남은 보급 수송선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전투선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배들이 부상병, 약탈물, 그리고 남은 보급품을 싣고 있었습니다. 함대는 전통적인 원나라 해군 편성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더 큰 전함이 중앙에 배치되었고 더 작은 초계정들이 측면에서 보호했습니다. 오마르는 경험 많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수로를 항해해 들어왔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자신의 함대에 공개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288년 4월 9일 아침 오마르의 함대는 쩌능다오가 예측했던 대로 만조 때 박단강 수계로 진입했습니다. 물은 깊었고 나무 말뚝들은 완전히 잠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몽골 전함들은 바다와 안전한 곳으로 이어지는 맑은 수로라고 생각하며 자신감 있게 항해했습니다. 몽골군 망군들은 전방에 적의 활동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침 해가 강 위로 떠오르며 수면의 반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수중 장애물을 탐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때 몽골 선봉대가 강구비를 돌자 작은 베트남 정크선 무리가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숨겨진 주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수역을 잘 아는 정예 베트남 선원들이 조종하는 빠르고 가벼운 유인선들이었습니다. 베트남 정크선들은 즉시 쇠뇌와 불화살로 선두의 몽골 함선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공격이었지만 특별히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베트남 함선들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화력도 약했습니다. 오마르는 베트남 해군의 일부라도 파괴할 기회라고 보고 즉시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적과의 접촉에 대한 몽골군의 표준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즉, 적극적인 추격과 파괴였습니다. 베트남 유인 함대는 최고 속도로 강을 거슬러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나라 함대가 추격 대형을 갖추자 몽골군의 전쟁 북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몽골 전함들은 가속했고 거대한 노들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더 작은 원나라 초계정들은 베트남 함선들이 옆으로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추격은 박단강 수계 깊숙이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 정크선들은 몽골 선봉대 바로 앞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돌아서 화살을 쏘고 다시 도망치며 원나라 함대를 쩌능다오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유인했습니다. 몽골 지휘관들은 더 빨리 노를 저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탁 트인 수역에서 베트남 선박을 잡을 드문 기회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선장들은 몽골군이 보지 못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시하고 있던 것은 바로 강의 수위였습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고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조수는 만조에서 간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의 수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얕은 흘수를 가진 작고 가벼운 베트남 유인선들은 여전히 쉽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안 바다의 더 깊은 물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몽골 전함들은 강바닥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조종사들은 수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더 얕은 수로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몇 주 전 아무 문제 없이 이 동일한 경로를 항해했었습니다. 그때 나무와 나무가 처음으로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봉에 있던 몽골 전함이 선체가 물속에 잠긴 무언가에 부딪히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가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더 부딪혔습니다. 선장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몽골 함대 전체에서 혼란스러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수는 계속 떨어졌고 이제 나무 말뚝의 꼭대기가 강이 넓은 구간에 걸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이 함정으로 항해해 들어왔다는 것을 공포에 질려 깨달았습니다. 그들 주위 사방에서 철제팁이 달린 말뚝들이 물 위로 솟아올라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던 몽골 함선들은 물이 높았을 때 이미 지나쳤던 말뚝들에 부딪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원나라 함대 전체가 수천 개의 물속에 잠긴 창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최대한의 혼란과 혼돈의 순간, 쩌능다오는 주요 매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류에 숨어 있던 베트남 함선 200척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나타나 합동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 함선들은 화염 단지와 소위 장치를 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포획한 중국 군사 기술로 개발된 그리스 불과 유사한 나프타 기반의 발사체였을 것입니다. 베트남 궁수와 쇠뇌병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몽골 함선들의 근거리에서 일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원나라 함선들은 말뚝에 박혀 기동할 수 없었기에 고정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승선대는 몽골 함선 측면을 기어올라 비좁은 갑판에서 잔혹한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함선이 움직일 수 없자 그들의 숫자와 우월한 무기는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쩌능다오는 전체 전투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쩐년동 국왕과 베트남 왕실은 근처의 유리한 지점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지도부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베트남군은 몽골 함선의 도축과 목자의 상부 구조물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불을 사용했습니다. 병력과 보급품으로 가득 찬 원나라 함선들은 불이 붙자마자 엄청나게 불타올랐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배들이 하나둘 불타오르면서 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지휘관들은 필사적으로 저항을 조직하려 했지만 함선이 제자리에 묶여 있을 때 전통적인 해군 전술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함대 한 부분을 지휘하던 판이 제독은 재앙이 전개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함선들에게 역주행을 명령하여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밀물이 빠지면서 그의 함선들도 갇히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역사 기록에 따르면 판이 제독은 기함을 버리고 강물로 뛰어들어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를 탄 베트남 병사들이 물속의 생존자들을 추격했습니다. 판이 제독은 강물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나중에 베트남 병사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수많은 몽골 병사들과 선원들이 똑같이 필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불타거나 침몰하는 함선을 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대부분은 갑옷과 장비의 무게 때문에 제대로 헤엄칠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군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도를 불태우고 왕국을 약탈했던 몽골 침략군을 섬멸할 기회로 강 전투를 삼았습니다. 전투는 늦은 아침부터 오후 내내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밀물이 최저점에 이르자 대학살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불타거나 침몰하지 않은 몽골 함선들은 말뚝에 단단히 박힌 채 위험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베트남 승선대는 움직이지 못하는 함선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점령하거나 파괴했습니다. 일부 몽골 승무원들은 항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과 전투의 격렬함으로 인해 싸움이 한창일 때는 좀처럼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밀물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원나라 함대에겐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베트남군은 이미 수백 척의 함선을 점령하거나 파괴했습니다. 살아남은 몽골 함선들은 강 아래로 탈출하려 했지만 베트남 정크선들이 무자비하게 추격했습니다. 기함에 탑승하고 있던 오마르 자신도 재앙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싸우다 죽거나 강물에 빠져 죽는 대신 그는 베트남군이 자신의 배에 승선하자 결국 항복했습니다. 원나라 최고 해군 사령관의 생포는 베트남에게 엄청난 선전 승리였습니다. 1288년 4월 9일 해질녘 전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베트남 역사 기록에 따르면 몽골 함선 400척이 온전히 납포되었습니다. 수백 척은 불타거나 침몰했습니다. 사상자는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원나라 병사들이 익사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함선에서 산채로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일부 현대 추정치에 따르면 오마르가 지휘했던 해군 병력 18,000명과 수만 명의 선원들 중 아마도 수천 명만이 중국으로 탈출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동남아시아 해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몽골 함대는 12시간도 차에 안 되어 전멸당했습니다. 직후의 상황은 작전 지역 전반에 걸쳐 혼란스러웠습니다. 육로로 퇴각하려던 토간 왕자에게 해전 참사 소식이 전해졌을 때 있는 몽골군의 사기에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상군은 끊임없는 베트남군의 추격으로 이미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 랑선에서 파문구라오 장군은 주요 퇴각로를 막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숲길을 따라 매복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1288년 4월 10일 해전 하루 만에 토간 왕자는 베트남군의 매복 공격 중 독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남은 함선을 버리고 개인 경호원들만 데리고 울창한 숲을 통해 육로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의 지상군은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흩어졌습니다. 열대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원나라 병사들은 주력 부대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베트남 민병대에 의해 추격당했습니다. 퇴각은 패주로 변했습니다. 오마르 함대의 전멸 며칠 후 이전의 반돈에서 베트남군에 의해 격퇴되었던 장원후 제독이 지휘하는 또 다른 원나라 함대가 백당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은 보급품과 증원군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는 악천후로 인해 기다려야 했던 하이난에서 출항했습니다. 그의 함대가 백당강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똑같이 치명적인 함정을 만났습니다. 강을 여전히 통제하고 말뚝 장애물을 계속 활용하던 베트남군은 장의 함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오마르의 함대를 파괴했던 것만큼 철저하게 말입니다. 오직 장원후와 소수의 병사들만이 중국으로 탈출하여 완전한 재앙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288년 6월 무렵 원나라의 전체 침략군은 베트남 영토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이 패배의 규모는 몽골 군사 역사상 거의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10만 명에서 17만 명에 달하던 병력이 사실상 전멸당했습니다. 이 작전의 사상자 추정치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연대기에는 모든 교전에서 30만 명이 넘는 원나라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다고 주장합니다. 이 수치에는 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손실을 나타냅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1287년에서 1288년 캠페인 전체에서 최소 5만 명에서 8만 명의 원나라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다고 추정합니다. 백당강 해전에서만 아마도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쿠빌라이 칸이 중국에서 이 재앙 소식을 접했을 때 그의 분노는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토간 왕자를 양저우로 불명예스럽게 추방했습니다. 토간 왕자는 직위를 박탈당하고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살도록 선고받았습니다. 원나라 군사체제는 흔들렸습니다. 이는 1274년과 1281년 일본 침공 실패 이후 첫 주요 패배였습니다. 쿠빌라이는 베트남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라고 맹세하며 또 다른 침공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1287년에서 1288년 캠페인의 경제적 군사적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원나라는 수백 척의 함선과 수만 명의 훈련된 병사, 그리고 막대한 양의 군수품을 잃었습니다. 그 여파는 다음 10년 동안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1288년 늦은 시기에 베트남 조정은 원나라에 조공과 사과를 제안하는 외교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는 양측이 일종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체면 유지 제스처였습니다. 전년동 국왕은 연간 조공을 바치겠다고 제안했지만 원나라 궁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독립을 유지한 것입니다. 쿠빌라이 칸은 포로 교환의 일환으로 오마르 제독과 다른 포로로 잡힌 장군들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1289년에 베트남 국왕은 오마르를 중국으로 돌려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반대했던 쩐흥다오는 오마르를 태운 배가 폭풍 후에 침몰하도록 비밀리에 조치했습니다. 원나라 제독은 귀국하기 전에 처형되거나 익사하여 쿠빌라이에게 그 작은 만족마저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행동은 쿠빌라이를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그는 보복으로 베트남 사절들을 궁정에 억류했습니다. 1289년 내내 그리고 1290년대 초반까지 원나라는 네 번째 베트남 침공을 계속 계획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광시와 윈난의 병력을 모으고 함선을 징발하며 보급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물류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나라는 또한 티베트에서의 반란과 다른 칸국들과의 국경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1293년 쿠빌라이는 베트남 사절 다오뜨끼를 인질로 잡았지만 계획된 침공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 칸이 사망했을 때 그의 후계자인 테무르 칸은 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쿠빌라이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정복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294년에서 1295년 테무르는 억류된 모든 베트남 사절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는 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것과 유사한 명목상의 조공 관계를 수락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베트남은 3년마다 조공을 보내고 외교적 언어로 원나라의 우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는 베트남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궁정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체면 유지 타협은 양측이 승리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적대 행위를 종식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조공 관계는 1368년 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상징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몽골 침공으로 고통받았던 참파 왕국도 비슷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조공국 지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몽골 실패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더 광범위한 전략적 함의를 가졌습니다. 원나라의 위세에 위협받던 주변 왕국들은 몽골군이 게릴라전, 전술 혁신, 그리고 환경적 이점을 활용하여 패배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1287년에 원나라의 조공국이 되었던 버마의 파간 왕국은 독립을 재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저항이 고취한 자신감은 다음 100년 동안 이 지역의 반몽골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당강 전투와 1287년에서 1288년의 광범위한 캠페인은 다른 어떤 분쟁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의 몽골 확장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독립과 문화를 수세기 동안 보존한 전략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몽골군이 성공했다면 무엇이 사라졌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문명과는 다른 베트남어 문학 그리고 문화적 전통은 강제 동화로 인해 억압되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전 왕조는 베트남 예술, 시, 철학의 번영을 육성했습니다. 이는 독특한 동남아시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짓밟혔을 것입니다. 광범위한 베트남 불교 사원 단지, 학문적 전통, 그리고 문학 작품들은 파괴되거나 중국화되었을 것입니다. 인구학적 영향은 참혹했을 것입니다. 몽골 점령은 일반적으로 전쟁, 기근, 질병을 통해 대규모 인구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종종 인구를 30에서 5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베트남의 농업 중심지인 홍강 삼각주는 황폐화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몽골 정복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그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엘리트들은 몽골 관리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농노로 전락했습니다. 문화유산은 지워졌습니다. 베트남은 독립적인 궤적을 유지하는 대신 원나라의 성쉥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베트남의 승리는 독립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세기에 걸쳐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점차 참파 영토를 병합했습니다. 마침내 메콩 삼각주에 도달하여 오늘날의 베트남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1288년의 승리가 없었다면 이 모든 역사적 궤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공로는 여러 인물에게 돌아가지만 쩌흥다오가 그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의 전략적 비전과 끈기 있는 준비는 승리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비대칭 전쟁에 대한 그의 이해와 지형, 조수 패턴의 탁월한 활용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월한 전력 대신 우월한 전략을 통해 약소국이 강대국을 격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명했습니다. 그의 군사 전략에 대한 저술, 특히 게릴라 전과 청야 작전, 그리고 총체적인 대중 동원에 대한 강조는 수세기 동안 베트남의 군사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중반 프랑스 식민주의에 맞선 베트남 저항 당시 베트남 지휘관들은 쩌능다오의 전술을 명시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후에 미국과의 전쟁 중에는 보응 우옌잡과 같은 베트남 장군들이 쩌능다오를 강력한 적을 장기전으로 소모시키는 전략의 영감으로 인용했습니다. 바익당 전투는 기술적, 수적 우위가 전술적 혁신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지 지형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기만 전략의 사용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흥다오는 1300년 72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말년을 베트남 조정의 고문으로 봉사하고 군사 논문을 쓰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화려한 국가적 영광 대신 소박한 의식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의 유언에 따라 탕롱 근처의 참나무 아래에 재가 뿌려져 화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은 그의 기억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후 흥다오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베트남 민속 신앙에서 득탄전, 즉 성스러운 왕전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그를 기리는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베트남 독립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베트남 도시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습니다. 하노이의 쩌능다오 거리는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입니다. 그의 동상은 호찌민시에서 사이공강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습니다. 이는 7세기 전 그가 베트남의 바다를 지켰던 것처럼 베트남의 영해를 상징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쩌능다오는 애국적인 봉사와 군사적 천재성의 궁극적인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북쪽 나라의 왕이 되기보다는 남쪽 나라의 귀신이 되겠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립을 유지하려는 베트남의 결의를 잘 보여줍니다. 바익당 전투의 전략적 교훈은 베트남 역사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 전투는 함선을 기동할 수 없다면 해군 우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술적 이점은 지휘형에 대한 뛰어난 지식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군사작전에서 모든 것이며 기만과 심리적 조작은 제한된 병력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증명했습니다. 말뚝 함정 자체는 군사공학의 걸작이었습니다. 개념은 단순했지만 실행은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은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수천 시간의 노동과 세심한 계획, 완벽한 타이밍만이 필요했습니다. 현대 군사 분석가들은 바익당 전투를 환경 요소를 전력 증강 요소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합니다. 조수 함정은 강 자체를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자연 현상을 이용하여 적 함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필요한 조정은 비범했습니다. 베트남군은 몽골 함대를 조수주기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로 유인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적의 취약성이 최대치에 달하는 순간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조수 타이밍에 대한 한 번의 오판, 한 번의 조급한 공격, 적 움직임에 대한 한 번의 정보 실패라도 있었다면 전체 계획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승리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베트남군이 말뚝 함정 건설 내내 비밀을 유지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 작업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몽골은 지역 전역에 첩보원과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군은 어떻게든 작전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강바닥이 드러나는 썰물 때만 일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몇 시간만 작업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천 개의 거대한 철목 통나무를 의심을 사지 않고 강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바익당 시스템의 여러 수로와 지류에 걸쳐 말뚝 배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공학적 도전 과제만으로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몽골 정찰병으로부터 이를 숨기기 위한 정보 작전 또한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전쟁 노력에 대한 베트남 사회의 총체적인 동원을 말해줍니다. 왕실에서부터 일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고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역사상 다른 유명한 군사적 기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트로이 목마는 몇 명의 적 보초병만 설득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익당 함정은 점령군으로부터 몇 주 동안 숨겨져야 했습니다. 몽골 제국에 대한 심리적 영향은 깊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세 세대 동안 몽골군은 사실상 무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전술과 병참, 무자비함을 통해 당대 최강의 제국들을 격파했습니다. 1285년과 특히 1288년의 베트남 승리는 몽골의 무적 신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는 1274년과 1281년에 실패한 일본 침공조차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일본 원정은 태풍 때문이라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 함대를 파괴한 유명한 가미카제, 즉 신풍은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익당에서는 패배를 변명할 편리한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겉으로는 열등한 적에게 전략적으로 압도당하고 기동력에서 뒤처지고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몽골의 위신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종했던 조공국들은 이제 복종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복당한 영토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학살과 심리전을 통해 몽골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키워온 공포의 분위기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베트남 원정은 또한 원나라의 궁극적인 쇠퇴에 기여할 몽골 군사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군은 근본적으로 초원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성전과 심지어 해군 작전에도 훌륭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정글과 열대강에서의 전쟁은 완전히 숙달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평원과 중국의 농업 중심지에서는 훌륭하게 작동했던 그들의 병참 체계는 베트남의 울창한 열대 환경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보급선이 쉽게 매복 공격을 받을 수 있었고 더위와 질병이 북방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통적인 이점이었던 그들의 기병은 베트남 지형에서 약점이 되었습니다. 울창한 식물과 논이 기마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나라군은 정복된 민족, 즉 중국 보병, 고려 수병, 이슬람 공병 등을 편입하는 데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민족 구성은 원정 작전이 나빠질 때 조정 문제와 충성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바익당에서 몽골 함대가 갇히고 불타오를 때 역사적 자료에는 일부 중국 병사들이 몽골계 병사들보다 더 쉽게 항복했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는 원나라군의 응집력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바익당 전투가 세계사에서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가상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몽골이 1288년에 베트남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세력을 투사할 영구적인 기지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참파 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앙코르를 지배하는 크메르 제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자바와 수마트라의 해양 왕국들이 뒤를 이었을 것입니다. 몽골은 이미 해상 무역로 통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복된 베트남은 그들에게 남중국해를 지배할 해군 기지와 자원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는 몽골 원정대가 인도양까지 도달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델리 술탄국, 맘루크 술탄국, 심지어 중동과 동아프리카의 해양 세력과도 충돌했을 것입니다. 14세기와 15세기 전체 아시아 세계의 지정학적 균형은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입니다. 대신 베트남의 저항은 몽골의 확장을 그 정점에서 억제했습니다. 원나라는 확장을 계속하기보다는 기존 영토를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몽골 정복이 일반적으로 수반했던 파괴로부터 여러 동남아시아 왕국과 문화를 구했습니다. 이 전투는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결국 유럽을 연결했던 중요한 해상 무역망을 보존했습니다. 남중국해를 따라 위치한 베트남은 아시아 해상 상업에서 필수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몽골의 정복과 점령으로 불안정해졌다면 무슬림 상인,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 상인들을 통해 동방우와 서방우를 연결하기 시작했던 무역망은 심각하게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동남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베트남이 독립을 유지하고 지역 무역에 계속 참여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아유타야, 마자파힛, 그리고 나중에 말라카와 같은 강력한 해양 왕국들의 부흥이 그 예입니다. 원나라 제국의 조공 시스템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베트남 승리의 나비 효과는 수세기 동안 아시아 역사를 통해 펼쳐집니다. 완전히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부인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익당 전투는 손자가 수세기 전에 손자병법에서 분명히 밝혔던 전략적 원칙의 위대한 역사적 사례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그 원칙은 모든 전쟁은 기만에 기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흥다오는 이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그의 작전의 모든 요소는 기만을 포함했습니다. 청야 정책은 몽골군에게 베트남 방어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몽골군을 함정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탕롱에서 철수하는 것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보급선을 괴롭히는 것은 필사적인 게릴라 습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나라 병참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익당의 미끼 함선은 약한 베트남군이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몽골 함대를 파멸로 이끄는 미끼였습니다. 몽골군은 정교한 정보망과 군사 경험에도 불구하고 각 기만에 넘어갔습니다. 전흥다오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몽골군의 자신감과 공격적인 추격 전술, 압도적인 전력에 대한 의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모든 강점을 이용 가능한 취약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학교들은 여전히 이 전투를 연구합니다. 이 전투는 비대칭 전쟁의 한 예시로 군사참모대학에서 가르쳐집니다. 약한 세력이 우월한 전략을 통해 더 강한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해전 과정에서는 환경적 요소를 전술적 무기로 사용하는 예시로 등장합니다. 조수와 강지형이 바로 그러한 요인들이었습니다. 군사 기만술 과정에서는 적을 미리 준비된 살상지대로 유인하는 거의 완벽한 예시로 연구됩니다. 박당 전투에서 입증된 원칙들은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적보다 지형을 더 잘 아는 것, 고정된 전력에 맞서 기동성을 활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을 무기로 바꾸고 작전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또한 동시 작전을 위해 여러 병력을 조율하고 적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역시 핵심이었습니다. 20세기의 베트남 지휘관들은 이 원칙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군과 미군에 맞서 이를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트란흥다오로부터 시작된 700년 된 전략적 사고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 60세 된 베트남의 한 왕자가 있습니다. 그는 뾰족한 목자의 말뚝과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뛰어난 기만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13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두려운 해군을 전멸시켰습니다. 1288년 4월 9일 아침, 몽골 제국의 최정예 병력을 태운 500척의 전함이 파치당 강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정복작전 후 쉬운 귀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 배들 중 400척이 납포되거나 불타거나 침몰했습니다. 수천 명의 유한정예 병사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최고 해군 사령관은 사슬에 묶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의 몽골 확장은 영구히 끝났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독립을 수세기 동안 보존했습니다. 하나의 전투, 12시간의 교전으로 동남아시아 역사의 전체 궤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사적인 용기와 완벽한 실행이 결합된 전략적 지혜의 힘입니다. 역사상 가장 빛나는 군사적 승리 중 하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베트남이 전술적 기만술과 환경 전쟁을 사용하여
몽골 제국을 어떻게 물리쳤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24시간 동안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해 봅시다. 역사를 바꾼 뛰어난 군사 전략과 전술 혁신을 탐구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떤 전투나 역사적 사건을 다음으로 분석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특히 비대칭 전쟁 상황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작은 세력이 무력보다는 영리한 전술로 더 큰 제국을 물리친 경우를 다루고 싶습니다. 조수 함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놀라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몽골에 대한 베트남의 저항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전략적 전투들을 더 많이 탐구할 것입니다.